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아키텍처 디자인 이야기를 할 텐데, 아키텍처 디자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의 정적인 구조를 잡는 거예요. 어떤 구조로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져 있을까? 우리 갖다 잡는 거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컴포넌트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앞에서 컨셉 모델과 비즈니스 모델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은 기능과 굉장히 많은 표현 방법과 또 굉장히 많은 우리 그 구조적인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걔네들을 갖다가 다 통틀어서 컴포넌트라고 해요. 우리가 모델링 단계에서는 걔네들을 통틀어서 피처라는 말을 했어요. 이제 그 피처가 이쪽 상세 설계 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컴포넌트화돼.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들을 갖다 구체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갖다 하는 건데, 여기에서 본 것처럼 이 왼쪽에 있는 개념적인 차원에서의 구조, 기능, 표현이 있다면, 오른쪽에는 실제 구체적인 시스템과 관련된 관점에서 아키텍처와 인터랙션과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수업의 편의상 아키텍처를 하고 인터랙션을 하고 인터페이스를 하지만 꼭 그런 순서일 필요 없어요. 인터페이스를 먼저 하고 인터랙션을 하고 아키텍처를 갈 수도 있고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한 번에 모든 거를 다 끝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식의 방법을 우리가 워터폴 방식이라고 해요. 한번 폭포수는 물 떨어지면 다시 못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키텍처 디자인 해가지고 그게 막 열심히 한 다음에 이제 다 됐어. 손 탁 털면은 다시는 거기로 안 돌아가고 인터랙션 디자인 한다.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씩 이 세 가지 요소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그 완성도를 높여가는 단계.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기능이나 표현이나 여러 가지를 갖다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죠. 그래서 보통은 아키텍처를 할 때 기능을 가지고 아키텍처를 잡기도 하고, 표현 방법을 가지고 아키텍처를 잡기도 하지만, 정적인 그런 특징을 최대한 많이 드러내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의 이 구조를 잡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거냐, 또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우리 의료진이나 환자들한테 어떤 데이터를 제공할 거냐 하는 것들이 다 중요한 이슈이고, 이 중요한 이슈를 갖다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구조 디자인은 첫 번째는 로우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두 번째는 수집된 러 데이터를 분류하는 단계, 세 번째는 그 분류된 카테고리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단계.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요. 의료 쪽, 헬스 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료 정보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과연 어떤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그거를 수집하는 컴포넌트 데이터 입장에서는 이렇게 2x2의 4가지로 분류를 많이들 해요. 여기에 있는 거 하나는 현실 기반, 디지털 기반. 그 다음에 여기는 가변적 또는 표면적, 그리고 불변적 또는 내재적.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자면 얘는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거, 얘는 한번 정해지면 안 변하는 거, 그런 데이터로 나눠져서 이렇게 그때그때 바뀌는 데이터들을 피노타이핑이라고 해요.
한 번 정해지면 안 변하는 데이터들을 지노타이핑이라고. 여러분들 유전자는 안 변하잖아요. 한 번 정해지면. 그런 데이터들이고, 현실 기반과 디지털 기반이라는 거는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방법을 통해서 수집하느냐, 종래의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현실 기반과 디지털 기반으로 나누죠. 자, 그래서 우리 몸에는 여러분 잘 알듯이 DNA 구조가 존재라고 여러분들의 유전자 정보들이 있고, 이런 피지컬한 지노타이핑은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많은 것들을 갖다가 알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피지컬 지노타이핑 데이터도 우리가 있고, 디지털 지노타이핑 데이터는 이런 지노타이핑 데이터들을 갖다가 디지털한 방법으로 우리가 분석해서 실제로 구조화하는 그런 작업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피지컬 피노타이핑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케이스를 들자면 혈액이라든지 여러분의 타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호르몬 정보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생리학적인 그런 여러분 정보들이 이런 피지컬한 피노타이핑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 디지털한 피노타이핑 데이터는 여러분들의 행동들에서 나오는 것. 어디에서 핸드폰을 많이 썼냐, 얼마나 오랫동안 스크린을 갖다 바라봤냐, 어떻게 눈동자가 움직여 나가느냐, 여러분들의 보행이 어떻게 되느냐. 요새 가장 핫한 토픽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피노타이핑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꼭 피를 뽑아야 하고 유전자 분석을 해야 되고 MRI 분석을 해야 됐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손목시계나 또는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로 그 피지컬한 피노타이핑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가장 핫한 토픽 중에 하나는 액티브 피노타이핑과 패시브 피노타이핑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수집해서 그거를 가지고 제품을 갖다가 만들고 치료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핫한 토픽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방금 전에 발표한 불면치료제 같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자, 당신 얼마나 운동했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의 GPS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장소를 이동을 했고 또 이동하는 속도에 따라서 이게 도보를 이동했는지 또는 어떤 교통수단을 갖다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굳이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자,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이 움직였어요? 안 물어봐도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남아있는 GPS 데이터만 받아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패시브 디지털 피노타이핑이라고 해요. 반면에 액티브 디지털 피노타이핑은 구체적으로 사용자 또는 환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행위를 한 결과를 우리가 입력해서 데이터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치매 검사를 할 때 앞에 있는 어떤 자극을 바라보라고 하고 그 자극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눈동자를 움직이라고 하고 그 사용자가 자기의 눈동자를 그 자극과 얼마나 일치되게 움직이느냐 이런 거를 따라서 이 사람의 인지 기능이 얼마나 정화됐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에브리데이에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패시브하게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액티브하게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하고 그 요청받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결과를 갖다 도출하는 형식으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액티브 피노타이핑과 패시브 디지털 피노타이핑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바이오마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디지털 바이오마커
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앞에서 우리가 수집한 여러 가지 디지털 지노타이핑이나 피노타이핑 데이터가 특정 질환의 진단과 관리와 예방에 사용될 때 사용된다는 지표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갖다가 우리가 디지털 바이오마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호흡을 가지고 디지털 바이오마커로 활용해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호흡의 깊이와 또 길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불안장애를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호흡의 길이라고 하는 건 디지털 피노타이핑 데이터고 그 호흡의 길이를 스마트폰으로 재서 그거를 우울증 진단에 활용하면 그 호흡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바이오마커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갖다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까 하는 것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수집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제공할 거냐에 따라서 사실관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혈액형이 O형이다 이건 사실이죠. 그 다음에 절차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디지털 피노타이핑으로 걷기 테스트를 한다. 걷기를 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걷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가서 뵈면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종종걸음을 하시는 걸 자주 볼 거예요. 그 종종걸음은 인지기능이 저하됐다는 굉장히 직접적인 인디케이터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종종걸음을 하시는 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어떤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냐 이런 걸 제공할 수 있고 원리를 제공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족 중에 누군가가 치매 위험이 있다 그랬을 때 어떠한 훈련을 하시게 할 수 있는데 좀 그럴 때 그 훈련을 하는 게 그 치매 치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설명하는 원리가 있을 수 있고 원칙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어서 우리가 보통 치료 프로토콜 또는 진단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은 아까 불면증 할 때 ICBT라고 하는 치료 프로토콜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웬만한 병에 대해서는 그 표준 가이드라인들이 다 존재해요. 그 다음에 우리 좀 덜 답답한 파트로는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뭐 환자 A모 씨가 이렇게 디지털 치료제를 갖다 3개월 동안 사용하고 수면의 상태가 이렇게 좋아졌다. 이런 일화 같은 내용들을 갖다 전달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묘사라는 것도 있어서 예를 들자면 아까 나왔던 얘기들 중에 우리가 REM 수면을 하느냐, 깊은 수면을 하느냐, 얕은 수면을 하느냐 하는 것도 그 환자의 현재의 상태를 갖다 묘사함으로써 이걸 갖다 표현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들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후를 예측하는 질병의 이 심각도를 갖다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예측 자료라고 하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아까 우리 불면증 치료제처럼 어떤 걸 갖다 제공하면서 이 프로토콜을 따라서 3개월 동안 하시게 되면은 지금 깊은 수면 2시간 10분 주무시던 거를 3개월 훈련 후에 깊은 수면 5시간 주무실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측입니다. 근데 이런 예측은 되게 위험하죠. 만약에 예측이 어긋났었을 때는 여러 가지 법적인 또 제도적인 제약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제공해야 되고 이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면 데이터가 있다. 그럼 수면 데이터를 쭉 컬렉트하지만 그 컬렉트한 데이터를 다시 가공해서 그렇다면은 그때 수면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한 달 동안의 수면 시간이 어떤 패턴을 가졌느냐 이런 걸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메타데이터라고 보여집니다.